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영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느낌에 빠져 매일 새벽부터 수영장에서 시작하는 하루는 당연하게 여겨졌고 저는 수영 외에 다른 미래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영에 재능이 있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듣기도 했으니까요. 중학교 때부터는 수영 선수가 되기 위해 더 치열하게 훈련에 매달렸어요. 모든 걸 걸고 노력했던 제게 포기라는 단어는 세상에 없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웨이트 훈련을 하던 중 어깨 회전 근개에 큰 부상을 당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통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진단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는데요. 더 이상 선수로서의 생활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사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허망함에 한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어요. 수영을 포기한 후 저는 인생의 방향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수영만 하던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눈앞이 깜깜하기만 했거든요. 부모님이 공부를 해보라고 권유했지만 수영 외의 다른 것에 집중해 본 적이 없던 제게는 공부라는 것이 막막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만 운동만 하던 제게는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속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거든요. 수영을 그만둔 후 가장 힘들었던 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막막함이었어요. 그렇게 힘겹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수영에서 얻었던 성취감을 공부에서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았기에 점점 초조해져 갔어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 2명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랐지만 친구들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뒤 친구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반면 저는 재수를 했고 그 뒤에도 지방에 있는 공대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졸업 후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는데요. 친구들은 대기업에 입사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갔고 저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거든요.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마다 그들이 꿈꾸는 미래가 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친구들은 저를 항상 배려해줬고 무시한 적도 없었지만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못난 자격지심이 고개를 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그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어요.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해졌고 마치 패배자가 된 것 같은 못난 생각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가족들도 걱정이 깊어져 갔는데요. 특히 엄마가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말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점점 내성적으로 변해갔거든요. 제가 어두운 얼굴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없었는데요. 스스로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어두운 구석으로 몰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밝고 당당했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오빠가 새언니를 데리고 왔고 새언니는 오빠처럼 명문대를 나왔다고 했어요. 고려대를 나왔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고 저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종일관 밝은 얼굴로 웃고 즐거워하는 새언니의 모습은 마치 따스한 햇살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그토록 당당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 새언니를 보며 제 자신이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언니와 대화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가능한 한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새언니는 그런 제 모습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눈부시도록 환한 미소로 제게 말을 걸어왔고 항상 밝게 먼저 인사를 건넸거든요. 친해지려고 다가오는 새언니를 보며 저는 그저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기 바빴지만 새언니는 언제나 따스한 온기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새언니의 긍정적 에너지와 태도 덕분에 우리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되었고 그토록 어둡고 우울하기만 하던 제 성격이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거든요. 어느 날은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 토요일에 감자 캘 거니까 꼭 와야 한다. 밭이 넓지도 않은데 내가 꼭 가야 해? 어차피 주말에 집에 틀어박혀 있을 거잖아. 네 오빠랑 새언니도 온다고 했으니까 같이 와서 감자전도 해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으면 좋잖아. 너 안 오면 할미 삐칠 거니까 그리 알고 있어. 할머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본가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해 있고 할머니와 부모님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내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할머니와 엄마가 가끔씩 다투시긴 해도 금방 화해하곤 했습니다. 결국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주말에 본가에 가기로 했는데요. 본가에 도착해보니 오빠 부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새언니는 넓은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열심히 감자를 캐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언니가 감자를 대충 캐는 듯 하자 할머니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얘, 위에만 그렇게 설렁설렁 하면 안 되고 깊이 호미질을 해야 해. 봐봐라. 네가 지나간 자리를 이렇게 파보면 감자가 나온다니까. 할머니가 직접 호미질을 하며 새언니가 지나온 자리를 파기 시작하다가 조용히 중얼거리셨어요. 어라? 하나도 없네. 설렁설렁 하는 것 같더니 거참 신기하네. 제대로 했네. 아주 잘했어. 할머니의 칭찬에 새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님,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일을 그렇게 설렁설렁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죽했으면 수능날 수학 주관식을 집중해서 찍어서 맞췄겠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뭐? 주관식을 찍어서 맞췄어? 새언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사실 제가 수학을 좀 못했거든요. 우리 집은 전부 문과다 보니까 수학적 머리가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근데 수능날에 수학 찍은 게 4개나 맞은 거예요. 주관식까지 찍어서 맞히는 바람에 제가 학교에 전설로 남은 거 있죠? 할머니가 새언니의 말을 믿기 힘들어 하셨지만 새언니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도 신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고대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참 신기했던 게 수능 전날 다른 친구들은 잠을 못 잤다는데 저는 아주 꿀잠을 잤거든요. 근데 그날 꿈속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오셔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꿈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아침에 일어난 뒤에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 덕분인지 찍은 문제가 그렇게나 많이 맞은 거 있죠? 아무튼 저는 운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새언니의 말에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그렇네. 천운을 타고났네.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를 아주 정성껏 지내신다니까요.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았다 보니까 더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와 새언니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언니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 제게도 옮겨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우리는 감자를 캐고 감자전을 만들어 먹으며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자 새언니가 분위기를 내겠다며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들었는데요. 우리 가족은 술을 진짜 잘 못 마십니다. 작은 맥주 한 캔을 셋이서 나눠 먹으면 딱 적당한 정도였으니까요. 그날도 분위기를 낸다며 맥주 한 캔을 새언니가 컵 3개에 따랐는데요. 엄마가 눈치를 보며
한마디를 꺼냈어요. 난 오늘 맥주가 영 안 땡기네. 이거 다 먹었다가는 아무래도 오늘 취할 것 같아. 그러자 새언니가 원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맥주 하나 가지고 우리 셋이 나눠 마셔야 딱인데 안 드시면 어떡해요. 그럼 한 잔이 남잖아요. 그 말에 아빠가 나섰어요. 그럼 오늘은 내가 2잔 마시지 뭐. 그 말에 새언니가 깜짝 놀라며 아빠를 말렸습니다. 아버님, 내일 운전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다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아빠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뗐습니다. 그렇네.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도 있겠네. 셋이서 주거니 받거니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할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저 코딱지만한 맥주 하나 가지고 저렇게 심각한 거지? 그 시부모의 그 며느리라더니 어쩜 대화 수준이 똑같네 똑같아. 참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누가 보면 맥주 한 짝 마시는 줄 알겠어. 저도 피식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세 사람의 토론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길래 결국 제가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기 아빠, 그거 한 잔 더 마셔도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그냥 마셔도 돼. 제 말에 세 사람이 동시에 저를 바라봤는데요. 새언니가 무릎을 탁 치며 외쳤어요. 아버님, 이과 출신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니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이과 출신은 생각 자체가 우리랑 다르거든요. 아빠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딸이 이과 출신이었지? 그럼 우리 딸 믿고 마셔도 되겠구나. 그래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닐까? 엄마가 여전히 불안한 듯 아빠를 바라봤고 새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과 출신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라니까요. 대학 다닐 때 보니까 이과생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문과생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암튼 이과 출신이 맞다고 하니까 그냥 드셔도 돼요. 그렇게 아빠와 새언니는 건배까지 하며 맥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시 중얼거렸어요. 제가 고려대를 찍어서 갔다고 하길래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진짜 찍어서 간 게 확실한 것 같아. 난 살다 맥주 한 캔을 가지고 저러는 건 처음 본다. 애미랑 애비는 원래부터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익숙해졌는데 손주 며느리까지 저러고 있네. 거기서 이과가 왜 나와? 아무리 봐도 참 희한한 족속들이야. 할머니의 말에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집밥이 그리워 본가로 향했는데요. 예전에는 주말이 돼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지만 그때쯤은 조금씩 친구들도 만나며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아마도 새언니의 긍정적인 마음이 제게도 전염이 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토요일 아침 본가로 가보니 오빠 부부도 와 있는 듯 현관에 신발이 놓여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며 할머니께 물었는데요. 할머니, 오빠랑 새언니도 온 거야?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말도 마라. 어제 난리도 아니었어. 난리도 아니었다니? 민정이 회사에 그 김 팀장인가 하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아끼던 다육이가 지금 나보다 먼저 저승으로 갈 판이라니까. 어? 다육이가 저승으로 가다니? 놀라서 할머니를 빤히 바라봤더니 할머니가 울상을 지으며 거실 한켠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편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다육이들 사이에서 유독 할머니가 아끼던 다육이 하나가 다 뜯겨져 비실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채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저 모양이야? 저거 할머니가 제일 아끼는 애잖아.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민정이가 그 팀장 때문에 화딱지가 난다고? 글쎄 마시지도 못하는 맥주를 한 캔이나 마셨다지 뭐니. 한 캔이면 완전 치사량인데 그렇게 많이 마시면 어떡해. 엄마 아빠는 안 말리고 뭐하고 있었대?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리긴 어떻게 말려. 다 같이 기분이 꿀꿀하다며 넷이서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각자 한 캔씩 까고 다들 뻗어서는 여태 자고 있구만. 맥주 한 캔씩 먹으면서 뭘 부어라 마셔라야. 아무튼 참 희한하다니까. 미치겠다 진짜. 근데 어쩜 그렇게 술을 못 마시는 거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 할머니가 황당한 표정으로 손 부채질을 하며 대답했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저런 희한한 인간들은 진짜 처음 본다니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육이가 그 모양이 된 것과 그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했기에 다시 물었어요. 근데 그거랑 다육이가 저렇게 된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순간 할머니가 무슨 말이냐는 듯이 버럭 외쳤습니다. 상관이 없긴 왜 없어. 아주 상관이 많지. 내가 잠깐 졸고 있는 틈에 민정이가 술에 취해서 다육이를 뜯어먹었어. 뭐? 새언니가 다육이를 뜯어먹었다고? 아니 다육이가 소갈비야? 그걸 왜 뜯어먹어? 저도 모르게 외치다가는 맥주 한 캔에 취해서 다육이를 뜯어먹고 있는 새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시뻘개졌는데요. 할머니가 나라 잃은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다시 입을 뗐어요. 근데 제가 살 수 있을까? 제가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저 다육이를 먹은 새언니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육이를 걱정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아끼던 다육인데 무슨 염소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다육이를 뜯어먹을 수가 있어. 생각해봐라. 평화롭게 살던 다육이를 염소도 아닌 가족이 뜯어먹었으니 우리 다육이가 얼마나 놀랐겠어 그래.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다니. 할머니의 말에 결국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술에 취해서 내내 잠을 자던 네 사람은 점심때가 다 돼서야 겨우 눈을 떴어요.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거실로 나오더니 해장국을 먹으러 가자며 밖으로 나갔는데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맥주 한 캔씩 마시고 속 쓰리다고 해장국 먹으러 간다는 인간들은 살다 처음 보네 그래. 아무튼 희한한 족속들이야. 지금 우리 다육이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고 있는데 해장국이 잘도 넘어가겠다. 할머니의 말에 다시 한번 웃음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제가 봐도 가족들의 모습이 참 신기하기만 했으니까요. 잠시 후 해장국을 먹고 온 새언니가 자신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 듣고 혼비백산한 표정으로 할머니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죄송해요. 근데 이상하네요. 어제 청포도 먹는 꿈을 꿨던 것 같은데 설마 그럼 제가 다육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넌 앞으로 별명이 염소니까 그렇게 알아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서 술은 금지야. 맥주 한 캔 마시고 이런 난장판을 벌였다고 하면 내 말을 누가 믿겠어. 할머니의 엄포에 새언니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끄덕였고 그런 모습에 제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도 재미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고향은 충청도로 평소에는 사투리를 잘 쓰지 않지만 한 번씩 제대로 쓸 때는 오리지널 사투리를 쓰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할머니 말투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새언니가 배를 움켜잡고 웃는 모습에 우리도 따라 웃곤 했어요. 어느 날은 카페에 갔는데 새언니가 메뉴를 고르지 못한 채 메뉴판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자 할머니가 허공에 대고 말을 했거든요. 왜? 내일 말해주려고 그러는겨? 그 말을 듣자마자 새언니가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뭐가 그리도 웃기다는 것인지 이해할 순 없었지만 할머니가 입만 열면
새언니가 눈물까지 흘리며 웃었어요. 어느 여름에는 새언니가 복숭아를 깎고 있었는데 껍질이 두껍게 깎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유심히 보던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아이구야, 너는 씨를 먹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깎는겨? 그 말에 새언니가 또다시 떼굴떼굴 구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고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새언니가 밥을 했는데 너무 꼬들밥이 되어서 밥알이 다 날아다니니까 할머니가 밥을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또다시 중얼거리셨어요. 아따, 쌀이 돈으로 다시 돌아가게 생겼네 그려.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새언니가 어찌나 좋아하며 웃던지 그제서야 우리도 할머니 말이 재미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할머니도 그런 새언니를 많이 예뻐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던데 민정이가 내 말을 재미있어 하니까 아직은 내가 쓸모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기분이 참 좋지 뭐야.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다음 주 주말에 내 생일 파티 하기로 했잖아. 근데 생일날 손님이 온다고 하네. 손님이라니? 혹시 고모가 오는 거야? 고모는 일이 있어서 그 다음 주에 오기로 했고 네 새언니 친구가 놀러 온대. 새언니 친구? 그 프랑스 친구라고 하는데 대학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마침 한국으로 여행 온다고 같이 오겠다고 하지 뭐니. 미리 알고 있으라고 전화했어. 근데 그 친구 성격이 참 좋다더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제가 낯을 많이 가린다는 걸 아셨기에 혹시나 불편해할까봐 미리 알려주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새언니 친구라면 틀림없이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할머니 생신날이 되어 본가로 향했는데요. 집에 도착하니 새언니의 프랑스 친구 부부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새언니 친구는 많이 밝고 유쾌했으며 한국말도 생각보다 꽤 능숙했어요. 가족들과 어색함 없이 인사하는 모습에 역시 새언니 친구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새언니 친구를 부르는 이름이 조금 이상했어요. 봉주야, 우리 민정이 친구라 그런지 너도 성격이 참 좋다. 할머니의 말에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름이 봉주인 거예요? 그러자 새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오늘 할머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새언니가 웃음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본가 오기 전에 제가 전화로 봉주르라고 프랑스어 인사말을 알려드렸는데 할머님이 계속 봉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도 봉주란 이름이 아주 마음에 든대요. 봉준호 감독님을 좋아해서 비슷한 것 같다나 뭐래나. 암튼 앞으로 그냥 봉주로 부르기로 했어요. 새언니의 말에 모두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새언니 친구도 새언니처럼 무척 긍정적이고 유쾌한 성격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모두 거실에 모여 뉴스를 보고 있던 중 TV에서 독도 이야기가 나오자 새언니 친구가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독도는 한국 거야. 순간 할머니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봉주가 아주 똑똑하네. 한국 역사도 공부한 거야? 그러자 새언니 친구가 기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남의 것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한국 거라고 우길 리가 없어요. 카페 테이블에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가도 그대로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거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역사 공부해봤더니 독도는 분명히 한국 거였어요. 새언니 친구의 말을 듣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외쳤습니다. 그렇지. 프랑스 사람 봉주도 이렇게 잘하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다니까. 우리 봉주가
아주 똑똑하네, 똑똑해. 할머니의 칭찬에 새언니 친구가 신난 표정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외쳤어요. 독도는 한국 땅이다. 그 말에 온 가족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생신날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이 하나 더 쌓여갔어요. 다음날 봉주 씨는 우리에게 프랑스로 꼭 놀러오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친척 결혼식이 있어 서울에 왔던 부모님이 본가에 가기 전 잠시 제 자취방에 들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방이 엉망진창이라 엄마 눈에 거슬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마가 한숨을 쉬며 잔소리를 시작했거든요. 네 방을 보니까 내 마음도 어지럽다. 방 좀 치우고 살아. 대체 방이 이게 뭐야? 예전 같으면 움츠러들었겠지만 제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같은 방을 보는데 내 마음은 고요하고 엄마 마음은 심란하니까 문제는 내 방이 아니고 엄마 마음이 문제가 쏘이다. 그 순간 엄마가 등짝 스매싱을 날렸는데요. 순간 엄마가 등을 돌려 눈물을 훔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울어? 갑자기 왜 울어? 너랑 이렇게 다시 장난도 치고 옛날처럼 웃을 수 있어서 좋아서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이 변했구나 하고 세상 깨달았답니다. 며칠 전 본가에 들러 가족들과 외식을 했는데 그날은 할머니께서 한턱 낸다고 했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던 중 식당 사장님이 할머니께 영수증을 드릴지 물었는데요. 영수증 드릴까요? 대슈, 무거워요. 라며 돌아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새언니가 또다시 주저앉아서 웃음을 터뜨렸고 우리도 한바탕 웃음이 터졌답니다. 그러면서 문득 웃음이 전염된다는 말처럼 착한 새언니에게서 받은 선하고 좋은 기운 덕분에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저도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자리를 빌려 새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